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에는 3과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전운행 파트는 사실 교재로 보면은 분량이 굉장히 많은 파트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만 제가 추려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교통사고 3대 요인입니다. 우리 인지적 요인, 사람에 의한 사고인 거죠. 그래서 운전자의 신체적 요건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심리, 습관, 태도, 성격, 생리적 요건 모두가 이 인지적 요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고 요소가 차량 요인입니다. 이제 차량의 상태, 컨디션이 되겠죠. 차량의 장치, 이런 뭐 조향장치나 이런 뭐 쇼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적재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차량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도로 환경 요인, 요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도로 요인은 말 그대로 도로의 상태, 도로의 컨디션이 되겠죠. 차선의 수나 도로의 노면 상태, 폭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환경 요인은 또 세 가지, 여러 가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자연 환경, 우리 날씨는 어떠한가? 교통 환경, 오늘 교통 차가 굉장히 얼마나 많은가? 사회 환경, 시민의 교통 의식,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구조 환경, 이제 교통 여건의 변화나 운전자들의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환경 요인, 이런 환경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심체, 생리적 요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피곤하면은 사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상태라 마음이 급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 요인, 내가 아침에 싸우고 출근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또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 특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전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자, 일종 운전면허는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몇? 0.8 이상이고 각각 0.5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신다면은 다른 쪽이 0.8 이상이고, 그 눈이 수평 시각은 120도, 수직 시각은 20도, 그리고 중심 시야는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명이 없어야 된다. 여기 숫자 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종 면허는 조금 낫죠?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5 이상이면 되고요. 다른 한쪽은 0.6이면 된다. 자, 그리고 정록생명이면은 운전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실 게 속도는 시야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야는 흐려지고 안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에 우리 아까 요인, 3대 요인을 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간접적, 중간적, 직접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간접적 요인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차량 운전 전 점검 습관이 없거나 무리한 운행시간 계획, 안전 지식, 사고에 대한 무개념 등이 이제 간접적 요인이 되겠고요. 자, 이 간접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어디에 영향을 주냐? 중간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의 지능, 성격, 심리에 따라서 또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불량한 운전 태도나 습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본인의 성격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음주, 과로, 핸드폰, 이거는 뭐 그냥 황천길로 간 지름길이죠. 자, 그럼 직접적 요인은 뭐냐? 자, 사고를 일으킨 사고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고가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직접적 요인인 거죠. 그래서 신호를 어겼냐? 과속을 했냐? 어떤 법규를 위반했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내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냐? 안전거리 미숙지를 하진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정확히 경찰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사고 이유가 뭔가요? 신호 위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직접적 요인이다. 그 신호 위반을 하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이 이제 간접적 요인이고 중간적 요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지적 오류, 심리적 착각 요인, 시험 나온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운전하는데 크기가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냐? 자, 어두운 경우 가로폭보다 세로폭을 더 넓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근의 착각, 자, 작은 것과 덜 밝은 것은 우리가 멀리 있다고, 심리적으로 멀리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원근의 착각이다. 우리 미술에도 원근법 있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경사의 착각, 자,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더 크게 느껴진다. 자, 이런 것들이 심리적 착각 요인이 되고요. 속도의 착각, 자, 우리가 좁은 시야를 달릴수록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내 옆에 버스 2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로지르려고 하려면 조금 쫄깃쫄깃하죠.
자, 그리고 상반의 착각입니다. 주행 중 내가 급정거를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내 옆에 있는 차량, 내 옆에 있는 시야, 이런 산, 환경들이 앞에서 뒤로 멈추는 것 같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게 상반의 착각이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심리적 예측에 실수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 자, 내 감정이 격양되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는 경우, 또 시간에 허덕이는 경우 등등이 나옵니다. 즉, 요 내용들은 뭐냐. 자, 교통사고 심리적 예측하는 이유는 뭐다? 운전에 집중 안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전에 집중 안 한 것 같은 케이스가 문제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교통사고 심리적 예측에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행자 교통사고 볼 건데요. 자,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높습니다. 요거 간간히 시험 문제 나오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참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런 보행자 사고는 어디서 나타나냐? 자, 인지 부족에서 보통 잘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술에 취하거나 급하게 걷는 경우,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걷는 경우, 딴 데 구경하면서 걷는 경우, 행락철에 단풍 보면서 걷다가 사고로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음주, 우리 한 잔만 마셔도 음주입니다. 이거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변명 안 하시게 운전하기 전에 술, 절대 한 잔이라도 안 된다는 거, 술을 정말 잘 드시더라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자, 여자는 음주 후 30분 후 정점, 알코올 정점에 달하는 거죠. 자, 남자는 1시간 후 정점에 도달한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교통약자는 어린이, 그리고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그리고 고령자,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시험에는 어린이와 고령자가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 있고요. 자, 한번 두리뭉실하게 일단 볼게요. 고령자는 행동이 신중하고 모험적 교통생활이나 자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내가 지혜롭지만 내 몸이 안 따라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기능이 많이 약화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회피 능력이 낮은 상태이다. 자, 그래서 운전하실 때도 과소하지는 않지만 반사신경이 둔하고 돌발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몸이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고령자에 대한 특징 지금 한번 봐두시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고령자분들은 좁은 길에서 대형차를 만난 경우 불안감이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더 상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요. 시각, 청각, 사고 능력, 특히 근육 능력이 많이 저하되신다. 그리고 보행하실 때 궤적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걸으실 때 길 막는다 이렇게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다 늙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앞에 걷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선으로 걸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안전운전 조심히 지나가야겠다, 아니면 경적을 살짝 울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한 교통 약자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한 문제, 인지력 저하에 대한 문제, 반응 저하에 대한 것들, 이로 인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도 교통 약자죠. 자, 우린 어린이 사고는 3월에 가장 많습니다. 왜? 개학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제가 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출근 시간, 자, 학교들의 학은 학교인가요? 등교죠. 졸업한 지 좀 오래돼서, 그죠? 자, 등교 시간이 사고가 많을까요? 학교 시간이 사고가 더 많을까요? 자, 요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학교 시간이 사고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간에 왜? 애들 신나요. 신난다. 자, 그리고 차량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교 시간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어린이도 마찬가지 고령자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주의, 주의력 부족, 판단력 부족, 단순한 사고방식이 야기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시험 푸실 때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도로는 위험하다,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도로가 왜 위험하지?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막상 갔더니 뭐가 위험한 거지 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는 왜 위험한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는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화물차에는 운행 기록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 운행 기록 장치는 뭘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자, 운행 기록 관련 신호를 발생하는 센서, 그리고 신호를 변환 증폭 장치, 정보를 보여주는 표시, 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기억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성을 가지고 뭘 하냐? 자, 뭘 하는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 운행 기록은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저장장치에 보관해요. 운행 기록을 점검 및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은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자동차가 차선을 얼마나 바꿨는지, 자, 순간적인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RPM은 얼마인지, 급브레이크 제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방위각, 가속도, 이런 것들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서 어디다가 쓰냐? 자동차 운행 관리, 사고 예방, 운전자 교육. 아, 이 친구 난폭 운전하네? 너 운전자 교육 좀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운전자 습관 교정,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교통 행정기관의 운행 경로나 개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뭐가 쓰인다?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 쓰인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은 운전자의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 운전자별, 시간대별, 주행거리, 진로 변경 횟수, 과속, 급출발, 급가속, 사고 발생 요인들을 모두 저장을 해서 회사로 넘어오겠죠? 회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 장치에 대해서 우리 전 영상에서 봤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제동 장치 브레이크죠. 풋 브레이크 있고요. 주차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있습니다.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엔진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습관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ABS 브레이크 장치죠. 내가 핸들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향장치 우리 봤었죠? 우리 조향장치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었다 그랬죠? 휠 얼라인먼트 있었다 그랬죠? 휠 얼라인먼트. 자,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앞바퀴 정렬, 주행 중 핸들 조작이 용이하기 위해 필요하다. 좋은 거죠? 앞바퀴 정렬이 잘 돼 있는 건 좋은 거란 뜻입니다. 요 뉘앙스 알아두시고 문제 푸실 때 앞바퀴 정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거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은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게 맞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토인. 앞바퀴의 앞쪽이 뒤쪽보다 더 좁은 상태를 얘기를 한다. 이 A 부분이 B 부분보다 더 좁은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 토인이 잘 돼 있어야지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거나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토인이 잘 돼 있으면 이 반대 방향인 자, A가 B보다 더 넓은 토 아웃도 방지를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버 있었죠. 자, 요 자동차를 앞에서 보면 위쪽이 아래보다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상관없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타워 방지, 앞차축 휘는 것을 방지해준다. 누가? 캠버가 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캐스터 있었죠? 자,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해서 차의 롤링을 방지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너 돌고 핸들 놓으면 다시 풀리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캐스터의 역할이다. 그 역할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쇼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들, 스프링이라고 해서 다 현가장치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현가장치다. 시험에는 요것만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판스프링. 자, 우리 화물 자동차니까 화물에 뭐 쓰인다? 판스프링. 자, 판스프링 화물에 쓰다 보니까 튼튼하지만 구조가 단순해요. 구조는 단순하지만 불편해요.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거죠. 자, 대신 내구성이 크겠죠. 자, 코일 스프링은 반대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승용차에 많이 쓰이고요. 자, 비틀림 막대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이라고도 합니다. 자, 토션바 스프링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뒤틀림의 충격을 방지하는 특수 금속이다. 네, 공기 스프링, 대형 차량, 버스에 사용되고요. 자, 충격 흡수 장치도 있네요. 작동률을 채운 실린더가 스프링 동작에 반응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은 첫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